하늘에서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을 보며 화약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노벨은 아버지에게 폭죽을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미세하게 비율을 조절하여 폭죽을 만들었습니다. 와, 동생을 사랑했네. 착한 형이네. 그 결과 마침내 에밀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족들과 함께 폭죽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와. 그런데 노벨이 직접 폭죽까지 만들어서 터뜨릴 만큼 동생의 탄생을 기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아, 유일한 진짜 딸이었나요? 유일한 여동생? 유일한 여동생? 그런 거 맞아요? 사실 에밀이 태어나기 전에 3명의 동생이 더 있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옛날에는 그랬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그런 이유로 에밀에 대한 노벨의 애정은 더욱 각별했다고 해요. 동생을 진짜 아꼈구나. 이렇게 노벨은 화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 기간에 폭파 기술 실험에서 아버지의 조수 역할을 할 만큼 점차 실력을 쌓아갔어요. 그러던 1849년 노벨이 16살이 되던 해 노벨의 아버지는 노벨에게 이것을 권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술을 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지? 뭘 권했을까? 바로 유학입니다. 아, 유학을. 외국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노벨을 유학을 보내면서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선진국을 방문해 화학과 폭발물 기술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아이디어를 얻어오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노벨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1850년 17살의 나이에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유럽 곳곳을 다니던 중 파리에서 에펠탑에 이름이 새겨질 만큼 명망 높은 화학자 펠루즈 교수의 실험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노벨은 그의 인생을 뒤흔들 강력한 물질을 만나게 됩니다. 뭐지? 뭘까? 그 물질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바로 이때가 인류 문명은 물론 전쟁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니트로글리세린을 담은 병과 표지인데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해골 모양이에요. 네, 이제 해골과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위험, 떨어뜨리면 죽습니다. 항상 82도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뭐가 위험한 걸까? 니트로글리세린은 1847년 아스카니오 소브렐로가 발견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런데 니트로글리세린이 단 한 방울만 충격을 받아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액체라서 유리에 담아놓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당시 니트로글리세린은 악마의 물질이라고 불리면서 과학자나 발명가들 사이에도 아주 위험한 물질로 인식이 됐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좀 강한 냄새가 나는 기름 같은 액체인데요. 폭발력이 굉장히 강해요. 네, 이렇게 폭발력이 강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체내에 들어갔을 때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협심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이용이 돼요. 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고체로 만드는 이거 거예요. 발견하게 된 게 그 약간 단맛이 나요, 이게. 그래서 저걸 관리하는 드셔보셨어요? 분들이-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기록상 찍어 먹다가 단맛이 나니까. 어머.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나아지니까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소희 씨와 개도 씨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당시 노벨에 일하던 실험실에서도 니트로글리세린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폭약에 관심이 많았던 노벨은 이거야말로 미래의 혁신을 가져다준 물질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노벨은 이제 총 2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19세의 나이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뭐 아버지 공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뭔가 자기만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 노벨이 유학을 떠난 사이에 아버지와 형들은 노벨과 아들들의 주물기계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대포, 속사화기 같은 무기뿐만이 아니라 기계 바퀴까지 만들며 사업을 키웠기 때문에 화학과 기계에 능통한 노벨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벨이 돌아온 후 회사가 더욱 안정되어 가던 1853년에 노벨 가문에 큰 기회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지? 뭘까? 바로 크림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어. 크림 전쟁이란 1853년부터 1856년까지 러시아 제국과 연합군이 크림 반도 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 정부에서 노벨 아버지의 공장을 군대에 물품을 조달해주는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노벨의 회사는 엄청난 주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그럼 이 전쟁을 계기로 노벨의 가문이 돈을 좀 벌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이후에 대급 지급을 약속하면서 계속될 전쟁에 대비한 엄청난 양의 폭탄과 증기기관을 주문했습니다. 아, 돈을 먼저 준 건 아니고 일단 주문 먼저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번창하던 시기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할 만큼 주문량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정도면 대기업 수준인데요. 예, 그런데 모두가 이런 성과에 기뻐하고 있을 때 노벨만은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러시아 정부가 말을 바꿔서 이미 생산한 무기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장이 휘청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쉼없이 가동되던 1856년 전쟁은 3년 만에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아, 좋구나. 러시아가 졌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 예, 러시아 정부는 패전 후에 지출을 줄이는 방편으로 군비를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노벨 가문의 공장과 맺었던 발주 계약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아, 노쇼인데 노쇼 이건 진짜. 아, 이미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금을 안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주문도 취소하고? 예, 결국 노벨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건데요. 그렇다면은 위기에 빠진 노벨 가문의 공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스만에다 오스만에다 팔아야 됩니다. 그 재고 정리해야 네. 돼요. 안 그러면은 집안이 날아가요. 세일합니다. 세일. 세일 떨값에 네. 팔아야죠. 마감 임박해서. 할인해야겠네. 그럼. 전쟁이 끝나고 약 3년 만인 1859년 극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장을 매각하게 됩니다. 거봐, 이리 네, 봐. 파산했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벨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약 15년 만에 또다시 빈손이 됩니다. 아, 노벨은 액체 상태의 니트로글리슬렌을 유리관에 담고 마개를 막은 다음 그 유리관을 아연 용기에 넣고 이를 흑색 화약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연 용기 끝 도화선에 이제 불을 붙인 후 이제 운하에 던져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며 액체 폭약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처음으로 액체 폭약을 수중 폭발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이 액체 폭발 개발에 성공할 당시 노벨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그는 폭약 완성 후에 고향 스톡홀름으로 돌아와서 폭약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알프레드 노벨 소유 특허 왕립 상업위원회는 알프레드 노벨에게 10년 동안 유효한 특허를 부여합니다. 이 특허는 화약을 사용하는 폭발 장치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 특허장에서는 신호나 경고를 통해 폭발하게 되는 뇌관의 특징과 폭발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허를 부여했습니다. 와, 엄청 많. 교수님, 근데 이전에도 뭔가 그 폭약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왜 노벨의 이 액체 폭약이 특허를 받을 만큼 뭔가 인정을 받았던 건가요? 당시 썼던 흑색 화약은 폭발력이 약해서 아주 많은 양을 사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비효율적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폭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아주 비효율적이었고요. 연소 속도가 느리고 일정하지 않아서 이제 폭발 시기를 통제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노벨의 액체 폭약은 같은 질량의 흑색 화약에 비해 무려 1000배 이상의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와, 10년간 특허를 줄만 하네요. 네, 특허권을 받은 노벨은 본격적으로 공장을 세우고 액체 폭약의 장점들을 어필하면서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체 폭약이 공개된 후에 대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때니까 네. 뭐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액체 폭약은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여겨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잘 나갔네. 어. 잘 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시대적인 변화가 큰 몫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제 원자재와 상품 그리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던 시기였죠. 아 그러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른 길을 만들기 위해 바다나 산을 부수거나 지형을 바꿔야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탄광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업자, 건축업자들에게 액체 폭약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노벨은 큰 성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짜 혼자 특허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네네. 이렇게 액체 폭약이 성공적으로 산업에 활용하게 되자 노벨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1864년 9월 노벨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액체 폭약 폭발 사고로 공장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아이고. 야, 완전 다 불탔나 보다. 막 들거에 실려 나오고 뭐. 진짜 사람도 많이 무너졌네. 다쳤나 네. 보네요. 날라갔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신들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일부는 머리가 없었으며 뼈는 살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시신이 아닌 형체 없는 살덩어리와 뼈였습니다. 진짜 큰 폭발이었나 보다. 예, 얼마나 끔찍한 사고였는지 느껴지시죠? 네. 이 사고로 공장에 있던 5명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당시 한 가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폭발 당시에 터진 니트로글리세린의 양이 무려 226kg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폭발이었겠네. 그랬네요. 지금 소희 씨 니트로글리세린이 226kg이 폭발하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70g 정도가 터지면 1.5m 내에 있는 사람은 죽게 되고 2.5m 내에 있는 사람들은 폐가 손상돼서 응급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6m 정도에 있으면 고막 손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게 70g만으로. 네, 네. 그만큼만으로도. 근데 이제 226kg면은 이것보다 한 3,000배 정도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양이죠. 와 이거 엄청난 사고였네.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 다 터졌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비극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달려간 노벨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절명하게 됩니다. 바로 불에 탄 시신이 있었는데 그 시신이 차고 있는 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노벨이 동생 에밀에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에밀 힘들게 얻은 동생? 막내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던. 네, 맞습니다. 동생 에밀은 노벨을 도와 액체 폭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노벨의 아버지는 에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달 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 인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말도 안 돼. 이에 노벨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만하죠. 나 같으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안 하겠어. 그래요. 진짜 막내 너무 동생까지. 컸을 정상적이면은 안 하죠. 가족을 잃었는데. 쳐다도 안 보지. 하지만 맞아요. 노벨은 사실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폭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상황에 스웨덴 철도청에서 터널 공사에 사용할 액체 폭약의 주문이 밀려 있었던 거죠. 노벨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액체 폭약 생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주거 지역 인근에 공장 건설을 금지했고 교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 역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와, 주문은 그렇게 하면서 짓지 말라고 하네. 야, 거의 뭐 운송에서 이래버리면은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막 테러인데? 폭탄 테러네. 네, 맞습니다. 1865년 4월 이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제 파나마 앞바다였습니다. 액체 폭약과 군수 물자를 적재한 배가 폭발해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피해 어떡해. 컸네. 또 뉴욕의 한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맡겨놓은 액체 폭약병을 종업원이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의 건물들이 파손되고 도로가 수십 미터 깊이로 파이는 등 피해가 발생했죠. 투숙객은 그 폭탄을 들고 거기 여관은 왜 들어가는 거야? 그거 왜 맡기는 거야, 그거를?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인 1866년 4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사무실에서도 폭발 사고가 터지게 돼요. 폭발 당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은 지진이 난 것처럼 지면이 흔들렸고 반마일 이내에 모든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우 난리가 났네요. 와, 그러니까 이 다 위험성을 잘 무너졌네. 몰랐나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와, 즉사죠, 뭐. 어떡하냐. 이건 즉사지 뭐. 결국 얼마 후 액체 폭약을 수입하던 프랑스, 벨기에 등의 여러 나라는 니트로글리세린의 소지와 수송은 물론 사용 자체를 금지시켜버리죠. 자, 이렇게 되자 누구보다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썼던 노벨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폭발하지 않는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때 떠올린 것이 바로 고체 형태의 폭약이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 아니 그럼 뭐 니트로글리세린을 교수님 뭐 그냥 뭐 얼리는 것도 아닐 테고 네. 이거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안전화하기도 그럼 고체를 어떻게 또 따로 만드는 거야 아예? 네, 그렇습니다. 처음 노벨은 숯을 넣는다든지 가라앉 깬 종이, 벽돌 가루, 시멘트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니트로글리세린과 이제 섞어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실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벨 역시 엄청난 폭발로 그 자리에서 죽겠거니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왜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노벨이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바로 공장 바닥에 깔려 있던 규조토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조토요? 규조토? 규조토. 규조토는 규조라고 불리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나 강 밑에 이제 쌓여서 생긴 흙으로 사고 당시 공장 바닥에 있던 흙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하는 걸 목격한 노벨은 그 흙의 성분을 분석하다가 규조토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야, 모든 건 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구나. 네네. 궤도 씨, 이 어떻게 규조토가 안정적으로 폭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규조토가 이제 구멍이 많아요. 네. 이게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는 이유가 엄청 싸우고 싶어하는 약간 범죄자 집단 같은 애들이에요. 네. 근데 규조토가 구멍이 많다 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딱 붙는 순간에 얘네들 전부 독방에 가두는 거죠. 네, 그래서 독방에 가둬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애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폭발을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규조토와 섞이면 안정화된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세가 되던 1867년 노벨은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맞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노벨은 자신이 개발한 고체 형태의 폭약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힘을 뜻하는 디나미스에서 따왔는데 왜 이렇게 명명했는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디나미스? 내가 이 폭약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진짜 성분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이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이름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지 느껴지시죠? 다이너마이트는 충격과 열에 반응하면 폭발하는 액체 폭약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이제 훨씬 더 안전한 폭약이 만들어진 것이죠. 도화서에 직접 불을 붙이지 않으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배달 사고도 확실히 줄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규조토가 이제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불에 던져도 괜찮을 정도였다. 이제는 내관 외에는 얘를 터뜨릴 방법이 없어진 거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진짜. 그리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 후에 곧장 이제 영국, 스웨덴, 미국에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노벨은 이제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좀 더 안전하고 강력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발명이 네네. 생기네요.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일반적인 불꽃으로도 점화되며 빠르고 조용하게 전소됩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과 다르게 충격이나 열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들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할 수 있어 철로 관리자들과 기타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폭발적이죠, 뭐. 주문. 수요와 주문이 엄청 늘어났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대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런 여론의 평가에 힘입어 노벨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주가 상승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 다이너마이트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랜드마크나 주요 시설을 만들 때 활용이 됐습니다.